시대를 막론하고 위험한 러브스토리는 사회적 논란이 되었지만 대중들은 아슬아슬한 이야기에 대리만족을 하며 열광했죠. 오늘 영화 이야기에서 만날 영화 또한 소설로 당시 사회에 논란을 안겨주었던 작품인데요. 에밀리 브론테의 원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영화 에머랄드 펜넬 감독의 폭풍의 언덕 감상합니다. 신의21의 이다혜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낙에 소설로 유명한 작품이었고 영화로도 여러 번 만들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완전 새롭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만들어졌죠? 현대적인 감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렇긴 한데요. 네, 워낙 여러 차례 영화가 되었던 작품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세계문학전집에서 읽었던 이야기이기도 해서 네. 낯익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는 영화로 만들 때 어떤 부분이든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박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폭풍의 언덕이라는 작품 자체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되게 좀 여러 차례 또 재발견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좀 여러 가지 새로운 해석들 같은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영화를 만들고자 한 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동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소설에는 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영화인들이 네. 계속해서 할리우드에서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이 이야기에 매료가 되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영화화를 하려고 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그 산업혁명도 전의 얘기잖아요. 1800년대 배경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 어떤 소설이 묘사하는 상황이나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다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에 와서 다시 꺼내보면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 꺼내봤을 때 전혀 시대 지금 현대 당대와 맞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당대에 재발견될 요지가 너무나 많은 소설이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영화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 한편 또 그런 의문도 있더라고요. 왜 여전히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왜 여전히 이것만 영화화 하려고 하는가? 왜 이렇게 그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대에 걸쳐 벌어지는 여러 사건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왜 두 사람의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그런 어떤 그렇죠. 격정적이고 도발적이고 굉장히 파괴적인 그 둘의 감정에만 집중해서 영화를 계속해서 만들까? 그런 의문도 오히려 갖게 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폭풍의 언덕이 뭔지 들어보신 분은 많지만 막상 읽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전이라는 책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작품이 실제로 읽어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것처럼 가문 이야기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 또 초반, 중반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현재 진행이 되는데 현재는 이미 캐서린이 죽은 다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두 사람이 같이 등장하는 대목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는. 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이야기조차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개념 속에 있는 폭풍의 언덕이라고 할 때 제일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하게 됩니다. 네. 현재 미국에서도 지금 개봉을 했거든요. 네. 근데 개봉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영화가 한 8천만 달러 정도 제작비를 들였는데 네. 북미에서는 한 5천만 달러 정도 수익을 얻었고 전 세계에서는 지금 한국도 지금 개봉 중이니까요. 다 포함해서 한 1억 2천만 달러 정도 이 흥행 수익을 얻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손익분기를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은 미지수인 그런 정도인
이고 이 영화의 어떤 그 평단의 반응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뭐 원작의 재해석인가 훼손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고 있던데 글쎄요, 뭐 어떤 분 리뷰 보니까 폭풍의 50가지 그림자니냐 뭐 이런 네. 이야기까지 그렇죠. 하고 네. 예, 근데 뭔가 좀 새로운 거를 만났다는 거 자체로 좋다. 원작 굳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 뭐 이런 분도 있고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영화는 감독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예, 뭐 그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라고 맞아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이제 브론테 자매들 이야기를 할 때 특히나 그 중에서 세 자매 중에서 이 제인 에어 쓴 샬롯 브론테하고 포프 언더스 쓴 이 에밀리 브론테 이야기를 할 때 이 둘의 소설이 다 이제 사랑 이야기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시대에 여자가 뭐 사유 재산을 갖는 것도 힘들고 직업을 갖는 것도 힘들고 뭐 이런 굉장히 억압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삶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결혼밖에 없던 시대에 이제 그 결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자유로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고향에서 그 세 자매가 그냥 계속 뭐라고 글 쓰고 서로 돌려보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들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 이 자매들은 결혼을 못하고 죽었단 말이죠. 결혼하지 않고 죽었어요. 근데 네. 그런 상황에서 뭔가 만들고 싶고 창작하고 싶고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욕망들 속에서 이제 자기가 만든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도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 작품들을 썼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당시에 썼던 이 작가들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이것을 이제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굉장히 강한 이야기에 대한 욕망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실제로 경험할 일이 없는 그런 파괴적인 사랑에 대한 호기심도 굉장히 강했다라는 느낌 같은 것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종종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야, 그냥 사겨. 그냥 사귀면은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네. 이번에 나온 이 폭풍언덕이라고 하는 영화는, 아니, 이거 다, 어쨌든 다 억눌려 있는 어떤 욕망이라고 하는 게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동력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아예 그냥 펼쳐서 보여주자. 라는 쪽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이 폭풍의 언덕이라는 작품은 기본적으로 히스클리프라고 한 남자가 영원히 자기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에게 집착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영화도 그렇지만 소설에서 진짜 신기한 게 도입부에서 처음에 이 히스클리프가 사는 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잠깐 지내게 되는데, 근데 그때 그 밤에 어떤 소녀의 유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소녀의 유령이 이렇게 방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집주인인 히스클리프한테 했더니 다 다른 방으로 옮겨라라고 하고는 이제 그 방에 본인이 들어가서 캐서린 막 이러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만났던 그 소녀에 정말 사로잡혀 있고 유령이 나타났다고? 그럼 내가 만나러 가야지. 나를 찾아와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대체 뭐가 이렇게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 영화는 그것은 굉장한 욕망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추구한 방향 같은 것들이 지금 해외에서도 약간 그 비판받는 지점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 영화가 그 프로모션 이제 홍보 행사 이벤트성으로 그 아사이볼 파는 그 프랜차이즈 매장하고 콜라보를 했는데 그 이제 홍보 문구가 이런 거예요. 갈망을 맛으로 바꾸면 이 맛이 됩니다. 이런 이제 홍보 문구를 써서 이 아사이볼을 홍보를 했었고, 네. 그리고 캐서린과 히스클리프 캐릭터를 그 맛으로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뭐 거침없는 달콤함, 어둡고 강렬한 디저트, 이런 이제 용어를 써가면서 네. 표현을 써가면서 프로모션을 했고, 그리고 뭐 가죽 브랜드나 향수, 뭐 쿠키 브랜드, 란제리 브랜드 이런 데랑 이제 협업을 했거든요. 이 그 홍보 방향만 보더라도 이 영화의 지향점이 너무 그쵸. 명확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 어떤 그 두 남녀 간의 그 관계와 감정을
현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관객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약간 그 에로틱한 관계에 포커스를 두고 만들었다는 게 이런 이제 사례들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영화를 봐도 그런 게 굉장히 이제 느껴지고요. 그런데 다만 그 이제 소설을 본 이제 팬들의 입장에서는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둘의 관계성이라는 것이 당시 그 시대의 한계에 있었던 그 여성 캐릭터를 오히려 좀 납작하게 표현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것은 굉장히 욕망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해석을 했을 때 자 그러면은 그 욕망을 그래서 그들은 실현했는가? 아니면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욕망은 이렇게 죽지 않고 상대방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령을 만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 남자의 욕망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작품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되게 근본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작을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이 영화는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네. 사실 그 감독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게 폭풍의 언덕 흑백 영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제작됐었잖아요. 그렇죠. 되게 재밌는 이제 각색 사례들 중에 예전에 그 88년도에 요시다 기주 감독이 만든 폭풍의 언덕은 이 가마쿠라 중세 시대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만든 작품이 있거든요. 흑백 영화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영화도 굉장히 재미있고 이제 그 경우는 완전히 그 일본 시대극으로 요 이야기를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대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이제 김현수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현대로 이걸 가지고 오기에는 지금 만나면 되는데 왜 뭐 그냥 둘이 좋아하면 사귀면 되잖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이 억압이 강한 어떤 게다가 차별도 심하거든요. 이 히스클리프 자체가 이미 이 극 속에서 처음에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굉장히 차별되고 학대받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현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물로 그러니까 예전 이야기로 계속해서 보여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1930년대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에밀리 브론트의 폭풍의 언덕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또 만든 적이 있고 이 경우도 그냥 충실하게 이제 만들었습니다만 제가 좀 제일 흥미로웠던 건 2012년도에 안드레아 아놀드 감독이 만든 폭풍의 언덕입니다. 저는 이번 폭풍의 언덕도 이 안드레아 아놀드 감독의 폭풍의 언덕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쪽인데 일단 안드레아 아놀드 감독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자연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또 역시 소설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이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관계라고 하는 게 약간 문명화되기 이전에 약간 그 자연의 일부 혹은 동물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성장 환경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문명화된 교육 하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들을 이 자연 한 복판으로 밀어넣고 그것을 함께 표현하는 방식을 썼다는 게 안드레아 아놀드 감독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또 한 가지는 히스클리프라고 하는 이 인물이 원래 원작에서 피부색이 어둡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피부색이 어둡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뭐 햇빛을 많이 봐서 바깥일을 많이 해서 이 피부색이 좀 어둡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폭풍의 언덕이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연구자들에 의해서 해석되는 과정에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피부색이 어두운 피부가 탄 백인 아이가 아니라 아예 흑인 아이는 아니었을까? 피부색이 검은 아이는 아니었을까라는 부분의 해석.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히스클리프에 대한 사람들의 배척 같은 것들, 뭔가 알게 모르게 있는 이런 차별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해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드레아 아놀드 감독은 아예 이제 흑인 배우를 히스클리프로 캐스팅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의 파격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우리는 좀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이번 영화가 아닌가라고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1939년에 이 윌리어 감독의 버전 영화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소설 제목이 폭풍의 언덕
일 수밖에 없는 어떤 단초를 제공했던 영화거든요. 사실 원래는 워더링 하이츠가 오히려 더 복잡 미묘한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저택의 이름으로서 이 소설 제목이어야 네. 하는데 이 39년 판에서 이 오해한 히스클리프를 쫓아가는 캐서린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언덕을 쫓아가는 바람에 그 일본에서도 이 이제 영화 제목을 폭풍의 언덕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 제목을 거의 사실상 그대로 따와서 폭풍의 언덕이라고 하게 된 그 맞아요. 단초를 제공한 영화였고요.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이 인도에서도 한 3번인가 4번인가 이 영화화가 됐었고, 네. 필리핀에서도 만들어졌었고, 뭐 멕시코에서도 만들어졌었고, 프랑스에서도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끊임없이 거의 한 10년 주기로 전 세계에서 영화가 만들어졌었고요.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이제 과거 사례 중에 1992년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랄프 파인즈의 데뷔작이거든요. 네. 줄리엣 비노시가 2대 캐서린을 이제 모두 연기를 했었고, 사카모토 류이치가 음악을 만들었었던. 그래서 마치 이 영화가 그 잉글리시 페이션트의 어떤 전신이라고 네. 할 만한 영화였다라고 해서 좀 주목하는 그런 각색 버전도 있었고, 2003년에는 MTV에서 티네이저물로 각색을 하기도 했었고, 뭐 전 세계에서 그 TV판 영화나 오페라 연극 뭐 이런 것까지 따지면 너무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각색이 그렇죠.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덧붙이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폭풍의 언덕이라는 게 폭풍이 부는 언덕 같은 느낌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워더링 하이츠라는 그 집 이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번역본들 중에 그냥 워더링 하이츠라고 하는 그 제목을 그대로 이제 음차한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왜 아파트 이름 중에 무슨 캐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파크뷰 네. 이런 거. 그 성이라고 안 넘기잖아요. 그냥 그 캐슬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영어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 워더링 하이츠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번역본 고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메랄드 펜넬 감독 전작에서도 워낙에 그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었던 감독이었죠. 이 에메랄드 페넬 감독이요, 데뷔작부터 바로 주목을 받았어요. 네. 프라미싱 영문이라는 캐리 멀리건의 연기가 새로운 차원으로 맞아요. 거듭났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영화로 감독을 데뷔했는데, 데뷔하자마자 이 영화로 아카데미 그리고 영국 아카데미에서 각본상을 수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배우 출신입니다, 이 감독이. 네. 그 이전에 영국 배우인데 그 엘버튼 옵스, 안나 까레리나, 데니 시걸 같은 시대극 영화에 출연을 했었고, 바비에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예. 예. 그리고 크라운이라는 그 시리즈 있잖아요. 네. 유명 시리즈에서 찰스 3세 국왕 아내인 카밀라 왕비를 연기를 했어요. 이렇게 연기로 사실 주목을 먼저 이제 받다가 감독으로 데뷔를 한 케이스인데, 네. 이 프라미싱 영웅먼 데뷔작을 마고로비가 제작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게 이제 연이 닿았었고, 네. 본인이 직접 마고로비가 그 제작사도 하는데 제작사를 찾아가서 이 이야기 썼다, 영화를 제작하자라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이전에 만들었던 영화가 이제 2023년에 솔트번이라는 블랙 코미디 영화인데, 거기 주연이 제이콥 엘로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이 좀 닿아 있었고, 이 감독의 그 과거 그 필모 중에 좀 그 과거 경력 중에 좀 특이한 사례가, 이 이전에 만들었던 솔트번이라는 영화가 그 영국 상류층 사람들의 이야기를 약간 좀 풍자해서 만든 영화였거든요. 네. 근데 이 실제로 에메랄드 페넬이 완전히 그 영국의 상류층 중에서도 이제 최상류층 집안의 자제였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 아버지가 그 엘튼 존과 마돈나를 고객으로 둔 유명 보석상인 테오 펜넬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튼 스쿨 출신이래요. 네. 그 이튼 스쿨은 그냥 왕의 자제들, 네. 왕족들이 다니는 학교를 아버지가 다녔었고, 이 에메랄드 페넬 역시도 말버러 스쿨이라고 하는 아주 그 영국에서 이제 최상류층들만 다니는 학교 출신이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을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예. 본인이 이런 그 상류층 출신의 자제로서 굉장히 독특하게 그들이 밟는 어떤 그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 연기와 연극의 이제 뜻을 품고 뭔가 이 본인만 좀 다른 길을 간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프라미싱 영 우먼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여성 인권이나 어떤 이제 여성들이 당하는 어떤 폭력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마치 정말 비명 지르듯이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와 연출로 만들어낸 작품이어서 데뷔하자마자 주목을 바로 받았었거든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자신의 얘기가 너무 뚜렷하고 명확해서 맞아요. 네. 그 상류층의 길을 벗어나서 본인만 딴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독특한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까 자연 이야기 잠깐 하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에 담긴 영상미가 아름답고 시각적으로 참 많은 즐거움을 준 영화라는 평가도 받고 있죠. 그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영화 보면서 특히나 영화관에서 보신 분들은 이 바깥에 야외에 있는 장면들은 다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되게 좀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뭐 요크셔데일즈의 아켄가스데일, 뭐 스왈데일 계곡, 로우로우 마을 이런 곳들에서 로케이션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효과는 정말 잘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에 그러니까 요크셔 지방의 어떤 그 자연 풍경, 그 당시 이제 그 19세기의 자연 풍경 같은 걸 우리가 접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그 당시에 이제 활동했던 19세기 화가들의 그림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막연하게 저런 풍경이겠구나라고 이제 여기면서 과거에 만들어졌던 영화들을 보면 이런 비슷한 맥락의 자연 풍경들을 묘사를 했었던 것 같고, 앞서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2011년 판이 그 카야 델라 스키오가 주연을 했던 그 영화가 좀 더 이런 자연 경관에 포커싱을 맞췄었다면 이번 영화는 좀 독특하게 그 광활한 어떤 그런 뭐 언덕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기보다 워더링 하이츠라는 저택이 갖고 있는 되게 좀 표현주의적인, 마치 무슨 팀 버튼 영화의 배경 장소인 것 마냥 그 배경 장소를 많이 보여주지도 않고 잠깐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택이 전체 저택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관객한테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협소하게 좀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린튼가 저택의 풍경이나 그 저택 안에서의 뭐 만찬 장면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기괴하게 표현을 맞아요. 한다든지 좀 과하게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감독이 정말 그 원작 소설을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보여줬다 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누가 보면 좀 과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정말 그 감독의 색깔에 맞게 독특하게 재해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로 이 시각적인 어떤 매력 포인트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에메랄드 펜넬 감독의 영화 폭풍의 언덕 줄거리 짚고 갈게요. 캐시라고 하는 마고 로비가 연기하는 이 주인공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가 시작을 하는데요. 이 캐시는 아버지가 술김에 데려온 거리의 소년이 히스클리프와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둘은 단짝이기도 하고 또 약간은 연인처럼 보이면서 성장을 하는데요. 집안 상황이 안 좋아지자 이 캐시는 돈 많은 이제 이웃과의 결혼을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 저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영화가 뭐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성욕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병치시켜서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강렬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고, 어떤 사건 중심이라기보다는 정말 정념 중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뭐 이야기해 주셨던 그런 뭐 집을 찍는 방식이라든가 뭐 이 야외를 찍는 방식이라든가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이야기를 뭐 객관화해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주관적으로 왜곡된 상태에서의 이 상황, 뭐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그렇게 좀 오히려 왜곡을 강하게 해서 찍어낸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장면들을 많이 만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캐릭터 각색도 예를 들면 뭐 오빠 캐릭터는 과감하게 삭제를 했고, 사실 이전의 영화들에서도 대부분 그 1대 2대에 걸친 모든 이야기를 다 아울러서 묘사한 영화도 있는데 네. 상당수는 사실 1대 캐서린과 그쵸. 히스클리프의 맞아요. 이야기만을 이제 주로 이야기를 만들었었고, 이번 영화 역시도 마찬가지로 2대 이야기는 과감하게 이제 삭제를 했었다 보니까 히스클리프가 어린 시절에 어떤 뭐 당했던 처우 이런 것들의 묘사가 사실 원작과는 이제 상당히 거리가 있는 셈인 거죠. 오빠와의 관계가 아예 없어져 버렸으니까. 네. 그런 식의 과감한 캐릭터 각색 이런 것들도 이 영화의 어떤 포인트입니다. 네. 캐시의 아버지도 사실 원작 속에서는 인정 많은 사람이었는데 상당한 폭군으로 그려졌죠. 이 영화에서는 거의 이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그리고 이제 집안을 몰락시키는 어떤 이제 인물로서 딸들이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는 이제 아버지로 묘사가 되고,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사망에 이르자 그 시체를 앞에 두고 히스클리프와 이제 캐서린이 나누는 대화 장면 같은 게 이제 아버지를 어떤 식으로 묘사했는지가 상징적으로 보여지는데, 캐서린이 아버지의 시체를 발로 걷어차요. 그랬더니 한 번만 걷어찼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사를 하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네. 이 가부장제에 대한 어떤 그 캐서린의 어떤 반감 이런 것들이 장면에서 이제 묘사가 될 정도로 아버지를 묘사를 하죠. 또 히스클리프와 이사벨라 결혼도 원작과 다른데, 이사벨라를 이용하는 히스클리프의 행동이 인위적이고 불편하다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감정이나 사건 같은 게 아주 많은 작품은 또 아니어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그 실제 원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좀 과장해서 확대해서 이 연출하는 것이 이 감독의 어느 정도의 의도였을 거기 때문에 뭐 피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왜 아까 그 감독의 이력 이야기를 하면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영문학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어느 나라든지 그 자국의 언어로 된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여러 작품들에 대한 연구를 접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맥락에서 생각을 하면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장됐다, 혹은 너무 어떤 부분에서 왜곡이 심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이 감독에게는 충분히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해석이 아닐까라고도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작가가 나와서 무덤에서 일어나서 뭐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해석하는 사람들의 몫이지만, 어쨌든 이 경우는 이게 그냥 어떤 머릿속의 상상으로 그냥 내가 만들어 볼래 이런 차원으로 이 영화의 해석에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다만 이 폭포연덕을 보고 나서 이제 다들 이거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보통은 이제 이 둘의 어떤 정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좀 어느 정도 하다가 얘기가 다음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얘기가 진행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 어떤 육체 관계 같은 것들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에 연출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이구심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사실 저는 이 소설은 별개로 두고 영화 안에서 묘사하는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관계는 충분히 이제 설득력을 가졌다고 여기는 이쪽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작하고 계속 비교해서 생각하는 네. 것만 아니면. 네. 그래서 이제 원작과의 관계는 아예 이제 별개로 두고 보면
영화에서 묘사하는 이 두 인물의 관계는 굉장히 현대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파괴적인 어떤 관계에 몰입해서 그 과거에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사이가 수십 년 동안 억압받고 이제 어떤 통제 안에 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이제 풀려버리고 정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제어가 안 되는 제어가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그 과정은 사실 영화가 굉장히 좀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서는 사실 이 영화가 좀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이긴 하지만 주목할 만하고 히스클리프나 캐서린 캐릭터를 잘 묘사했다. 이 세계관 안에서는 충분히 묘사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주인공 제이콥 엘로디와 마고 로비가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이 차를 뛰어넘는 호흡이 매력적이었죠? 네, 저는 그 배우들 합은 정말 좋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마고로비가 맞는 캐스팅인가는 진짜 좀 영화 보기 전에는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물론 어떤 이 여성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사나운 느낌의 그런 강렬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고로비가 너무너무 잘 연기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냥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캐서린하고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뭐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어떤 뜻에서 마고로비가 필요했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고로비가 그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로 이제 거의 엄청난 스타덤에 이뤘는데 이 영화에 캐스팅된 그 계기가 마고로비의 성격을 너무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디션장에 가서 아무런 협의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냥 눈앞에 있는 저 디카프리오 뺨을 때렸대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캐스팅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 영화에서 묘사하는 그 디카프리오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의 와이프도 굉장히 그런 강성이고 캐릭터가 뚜렷한데 마고로비가 그걸 너무 잘 연기를 했었기도 하고 우리가 그 이후에 이 마고로비의 캐릭터 필모그래피 행보가 뭐 할리퀸도 그렇고 대중적으로 소비하고 싶어하는 이미지도 명확하고 본인도 그걸 너무 맞아요. 잘 알고 잘 표현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캐서린이라는 캐릭터가 그리고 또 이전에 만들어 왔던 폭풍의 언덕 이 리메이크와도 비교를 해도 굉장히 좀 유니크하다 보니까 이 역할에 대한 욕심이 배우로서는 분명히 좀 그쵸.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영화 폭풍의 언덕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원작의 비극성이 스타일에 가려지다. 그러니까 이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이 원작 소설의 관계는 영화에서 묘사하는 어떤 그 정령, 에로틱한 관계, 분명히 이제 그 시대에 캐서린과 히스클리프가 양쪽 모두 쉽게 얻어낼 수 없는 어떤 경험에 대해서 깨어나게 된 이제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사실 소설에서 묘사하는 그 캐서린과 히스클리프가 탈피하고자 하건 혹은 자기 처지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 중에는 단지 어떤 이런 그 육체적인 관계에 눈을 떠서 그 감정을 취하기 위해서만 추구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들이 당시에 처했던 어떤 계급적인 상황, 캐서린이 린튼 가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히스클리프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은 단지 그냥 이 영화가 묘사하는 현대적인 어떤 감각에 머물러서 해석하기에는 조금 더 많은 광범위한 어떤 해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원작의 비극성이 스타일에 좀 가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고전의 해석은 어렵다. 네,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영화가 많은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고전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웬만한 주요 해석은 다 나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연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종합편을 만들 것인가?
근데 그건 별 개성도 없고 재미도 없는 그렇죠. 거죠. 뭐 남들 다 한 얘기를 뭐 지금 와서 또 그냥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배우 써서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전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얘기해보면 어때? 의 결과물에 저는 이 영화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앞에 만들어진 폭풍의 언덕 영화가 무슨 10편, 20편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보고 이걸 보는 건 또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이 소설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읽고 극장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화로 처음 폭풍의 언덕을 만나는 사람도 이 작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폭풍의 언덕은 전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라고도 생각하는 것이 너무 나간 해석을 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이 작품을 보면은 이거 그래 좀 내 마음엔 안 들어도 재밌는 부분이 있어 같은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다른 영화들을 보지 않은 경우에는 뭔가를 망쳐놨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어서 고전의 해석은 어렵다입니다. 네, 저 오늘 에메랄드 펜넬 감독의 폭풍의 언덕, 이다의 김현수 기자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